전 세계 역사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이 나라의 역사 기록물을 연구하면서 그 세세함과 방대함에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감정적인 민족주의 국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의 모든 생각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건 분노가 아니라 정밀한 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다국어 외교 훈련과 가계도 독립운동 기록 등 그리고 단 하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한민족의 조용한 헌신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나라가 사라진 순간에도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총칼 앞에서도 한국인들은 사전을 만들고 역사서를 숨기고 고문에 맞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문서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조선시대엔 모든 왕의 하루를 적은 승정원 일기가 혼자 넘게 남아있고 한글 탄생 이후 평민들까지 역사 기록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한국 외교부는 지금도 외국 교과서의 오류를 발견하면 수년간 사료를 모아 조용히 정정 요청을 보냅니다. 싸움 대신 기록으로 대화하는 나라. 정치가 아닌 기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과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집념으로 과거를 기록해온 나라였다. BBC, 르몽드, 뉴욕타임즈가 이를 다뤘고 해외 학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기억을 증오가 아닌 문서로 지켜낸 나라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조용한 기록 문화가 전 세계 지성인의 시선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스펜서라고 합니다. 뉴욕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제 연구실은 높은 벽돌 건물 3층에 있었는데요. 벽면마다 책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 차 있었죠. 제 책상은 항상 채점할 과제물과 읽어야 할 논문들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도 어쩐지 제 책상은 항상 어수선했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6시 30분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읽다가 대학으로 향했죠.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의 전쟁과 조약, 분쟁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동료 교수들도 저를 존중했죠. 웃긴 건 제가 가르치는 이 모든 나라들에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목요일, 제 책상에서 과제물을 채점하고 있었죠. 대부분 글이 좋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사실보다는 감정에 대해 쓰고 있었거든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그때 책상 위 컴퓨터에서 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 이메일이 도착한 거였죠. 안경을 다시 쓰고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큰 회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교수들이 모여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저한테 와서 제 생각을 나눠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 첫 생각은 거절하는 거였어요. 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작은 섬들을 두고 사람들이 논쟁하는 걸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라는 작은 섬들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죠. 저는 항상 이런 논쟁들이 감정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 때문에 국가들이 싸우는 건 시간 낭비처럼 보였거든요. 막 삭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학과장인 마르티네즈 교수였죠. 곱슬거리는 회색 머리에 선명한 빨간 안경을 쓴 작은 키의 여성이었어요. 서울 컨퍼런스 이메일 받으셨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받았는데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마르티네즈 교수는 제 연구실로 들어와서 눈썹을 올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리처드, 이건 큰 기회예요. 당신은 몇 년 동안 이런 분쟁들에 대해 글을 써왔잖아요.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지 않나요? 이미 그들이 뭐라고 할지 알고 있어요. 제가 중얼거렸죠. 한국인들은 역사적 권리에 대해 말하고 일본인들은 국제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치고는 자기 자신의 견해에 꽤 갇혀있네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부끄러워하며 어수선한 책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게다가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곧 당신 종신교수 심사가 있잖아요. 큰 국제 컨퍼런스가 기록에 있으면 좋아 보일 텐데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종신교수직은 대학에서 평생 일자리를 의미했죠. 모든 교수가 원하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가겠습니다. 마르티네즈 교수가 떠난 후 다시 초청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에 가서 공손하게 듣고 컨퍼런스에서 몇 마디 똑똑한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될 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죠. 어쩌면 영토 분쟁에 관한 제 책에 쓸만한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여분의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펜들을 넣었죠.
서울 날씨를 확인했는데 이 시기에는 뉴욕보다 좀 더 시원했어요. 셔츠를 가방에 깔끔하게 접어 넣으면서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말할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국가들이 어떻게 과거의 원한을 넘어서야 하는지 설명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외부인이 그들의 문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보는지 보여줄 생각이었죠. 가방을 닫으면서도 제가 서울에 가는 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배우러 가는 거였죠. 하지만 그건 아직 바다 건너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교훈이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착륙하고 있었어요. 14시간이라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서울에 도착했죠. 공항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이었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 젊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컨퍼런스 학생 도우미인 민호라고 소개했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제 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화려한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넓은 보도를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스펜서 교수님, 한국은 처음이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네, 제가 인정했죠. 몇 년 동안 공부해왔지만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모든 걸 직접 보시게 되어 정말 신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렇게 신나지는 않았어요. 긴 비행으로 피곤했고 이미 컨퍼런스가 끝난 후 얼마나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택시를 타고 컨퍼런스 센터로 향했어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곡선 유리 전면이 햇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로비에서 어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여러 언어가 들리고 있었죠. 제 이름표와 프로그램을 찾아서 메인 홀에 자리를 잡았어요. 방은 세계 각국에서 온 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일정을 확인해보니 첫 번째 발표자는 서울대학교의 김세진 교수로 독도 분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죠. 재미있겠는데 혼자 생각했어요. 저는 국가적 자부심으로 가득 찬 감정적인 연설을 예상하고 있었죠. 머릿속으로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불빛이 약간 어두워지고 김세진 교수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키가 크고 네모난 안경을 쓴 차분한 얼굴의 남자였죠.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청중에게 살짝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김 교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주먹으로 연단을 내리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역사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죠. 1700년대 프랑스 선교사들이 만든 지도를 보여주면서 섬들이 명확하게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900년 대한제국의 공식 문서들을 전시하고 복잡한 국제조약을 정확한 법률 용어로 설명하고 있었죠. 청중 속 일본 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그는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더 많은 증거 마이너스 기록, 조약, 법적 원칙들을 제시할 뿐이었죠. 전혀 감정적인 논쟁이 아니었어요. 마치 신중한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다가 테이블 근처에서 김 교수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김 교수님, 저는 뉴욕대학의 리처드 스펜서입니다. 제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발표가 정말 철저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저는 항상 이런 분쟁들이 실제 사실보다는 국가적 감정에 관한 것이라고 봐왔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어요. 마이너스 분노가 아니라 아마도 실망이었던 것 같아요. 스펜서 교수님, 우리 연구센터를 보시겠어요? 원본 문서들이 있는데 아마 교수님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오후에 다른 발표들을 들을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어요. 잠시 방문해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날 김 교수는 저를 한지수라는 젊은 연구원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녀가 독도자료 연구소에서 제 안내자가 될 거라고 했죠. 그녀는 단정하게 뒤로 묶은 긴 검은 머리에 작은 체구였고 조용한 자신감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스펜서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교수님이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대학 프로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작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연구소 건물은 현대적이지만 소박했어요. 하지만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이 오래된 문서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들, 컴퓨터 전문가들이 깨지기 쉬운 지도와 편지들의 디지털 사본을 만들고 있는 모습, 여러 언어로 된 역사적 기록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한지수는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마이너스 1944년 한 일본 회사의 급여 기록이었죠.
그곳에는 한국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일본 당국에 의해 존재가 부정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한 장의 종이가 70년간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회사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의 가족은 거짓말쟁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록을 찾았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 바랜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오래된 문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과 고통에 대한 증거였죠. 묻혀있던 진실이었어요. 우리는 분노한 말로 싸우지 않아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사실로 싸워요. 거짓의 증거로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록 보관소를 걸어다니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제가 믿었던 것처럼 감정적인 논쟁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헌신적인 연구자들이었죠. 그들은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끝날 무렵 제 자신감에 생긴 균열은 이미 깊은 골짜기로 변해 있었어요. 한일 분쟁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시끄러운 논쟁이 아닌 신중한 증거와 정확한 문서화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가르쳐온 모든 수업들,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갈등들을 자신있게 설명하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역사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향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들을 방문할 거예요. 한지수가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마자 말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그녀의 미소가 더욱 밝아 보이고 있었어요. 역사가 단지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고 살아있는 곳들이죠.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후 한국에 대한 제 편안한 생각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첫 번째 방문지는 작은 박물관이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한글학계 기념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들어가자 노인 한 분이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학자들이 한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 일했던 곳이에요. 지수가 설명했어요. 그 시절에는 한국어로 가르치거나 출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우리 언어가 사라지길 원했죠. 노인은 바랜 종이들과 사진들이 전시된 방들을 안내해 주었어요. 체포된 학자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의 목소리가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전을 만든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8명이 감옥에서 죽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밀리에 작업을 계속했어요. 저는 흑백 사진 속 얼굴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군인이나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단어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언어 교수들과 작가들이었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국가였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지킬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증명할 수 있었겠어요? 전에는 언어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업에서 전쟁과 조약에 대해 가르쳤지만 식민 지배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로 갔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안에는 10살 정도의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과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실 뒤에서 지켜보는 동안 지수가 속삭였어요. 자기 가족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가를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족 나무에 이름과 날짜를 조심스럽게 적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를 가지고 있었죠. 한 여자아이가 흥분해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 증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어요. 할머니가 숨겨둔 메달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이 다가가 얼굴에 관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민지야.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니? 그 어린 소녀가 자랑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가슴속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이건 그저 역사 수업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은 시험을 위해 날짜를 암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국립외교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젊은 한국인들이 외교관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큰 교실에서 학생들은 독도 문제를 여러 언어 마이너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에 대해 가장 인상 깊은 점이 뭔가요? 우리가 지켜보며 제가 지수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논쟁하도록 훈련받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국제청중에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5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대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50년 후라니. 그 시간표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다음 선거 주기 이상을 계획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 역사를 어떻게 지킬지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교부 문서화 센터를 방문했어요. 연구원 팀들이 컴퓨터 앞에서 문서를 스캔하고 역사적 기록들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전 세계 교과서에서 한국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환하게 항의하지 않아요? 부서장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1차 자료와 함께 상세한 정정 내용을 준비해서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제출해요.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 정치를 이겨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지수와 저는 한강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가족들이 길을 따라 산책하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저녁 공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펜서 교수님? 지수가 물었어요. 우리의 역사적 관심이 많은 서양 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단지 감정적인 민족주의일까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학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역사적 불만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는 글을 썼었죠. 이제 제 자신의 말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과거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놀라운 헌신으로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냥 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일본군을 위해 강제로 봉사해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인정을 위해 싸우고 계실 때 그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쓰고 있던 책은 이제 얕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흥미로운 학문적 퍼즐로 연구해왔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한 책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새 문서를 시작하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내가 한국 역사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보존하는 학자들, 뿌리를 찾는 아이들, 미래의 논쟁을 준비하는 외교 학생들. 학문적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배울 것이 많은 학생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무지를 마주하는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는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기억하는 것을 과학, 예술, 그리고 사명으로 변모시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서울현대미술관은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 큐브처럼 서 있었어요. 원래 일정에는 없었지만 지수가 그곳에 특별 전시회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죠. 침묵될 수 없는 목소리들이라는 전시회예요. 넓은 입구 계단을 오르며 그녀가 설명했어요.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시원하고 조용한 건물 안에서 어두운 전시장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들어가자 원형으로 배열된 빛나는 문처럼 보이는 것들이 보였어요. 각 문에는 노인 여성의 얼굴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에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쟁 중에 집에서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을 위한 노예로 일해야 했던 여성들이죠. 많은 분들이 10대에 불과했어요. 저는 학술 논문에서 위안부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야기한 외교적 긴장을 분석했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 앞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방문객이 화면 앞에 서면 여성이 말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기술이 놀라웠어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것들은 단순한 역사적 증언이 아니었어요. 결코 잊혀지거나 부정될 수 없도록 기술을 통해 보존된 살아있는 기억이었어요. 한 노부부가 눈물을 머금고 한 화면 앞에 서 있었어요. 학생들 무리가 다른 화면 앞에 모여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의 어린 얼굴은 엄숙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눈 할머니들은 미래 세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지수가 설명했어요. 대부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는 남아있어요. 저는 화면에서 화면으로 이동하며 각 여성의 경험 일부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증오 없이 말했지만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자주 들은 문장은 이거였어요. 다른 어린 소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물관을 나온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갔어요. 캠퍼스는 완만한 언덕에 펼쳐져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나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마치 뉴욕대 학생들처럼 책을 들고 전화기를 확인하며 수업 사이를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저를 커다란 창문이 있는 높은 건물인 대학 도서관으로 안내했어요. 안에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우리 번역센터예요. 약 20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큰 방으로 들어서며 그녀가 말했어요. 민준이라는 젊은 남자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각 학생은 생존자들의 증언, 역사적 문서 또는 연구 논문을 다양한 언어로 조심스럽게 번역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이걸로 학점을 받나요? 학생들의 집중력에 감탄하며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모두 자원봉사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가능한 한 많은 언어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한 학생이 어깨 너머로 그녀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놓인 여성의 증언을 번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확한 의미를 담기 위해 각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죠. 다른 학생은 불어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완벽한 용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참고하고 있었어요. 왜 자유시간에 이런 일을 하나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그녀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들은 역사의 일부이고 언어 장벽 때문에 사라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날 저녁 지수와 저는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가 본 모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인정했어요. 역사적 불만에 갇힌 사람들을 관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기억 보존 프로젝트 중 하나를 보고 있네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양 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과거에 집착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 기억을 보호하는 것이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역사가 부정되거나 지워지면 그건 반복돼요. 그녀가 차를 저으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보존하는 건 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각들로 머릿속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구 노트를 꺼내 오래된 결론들을 지우고 여백에 새로운 통찰력을 적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적 분쟁을 관찰하러 한국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훨씬 더 심오한 것을 목격하고 있었죠. 마이너스 기억하는 행위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사명으로 변화시킨 국가를. 제 서구적 관점은 책임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미래 관계를 중시했어요. 저는 한국의 기억에 대한 주장을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은 깊이 앞을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제 글이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역사적 기억은 진실성과 목적을 가지고 보존될 때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분노가 아닌 기록으로 피해자 의식이 아닌 검증과 진실로 싸우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내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 내 생각이 변한 모든 방식을 적어 내려갔어요. 이건 더 이상 학문적 연습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변화였죠. 일주일 전 서울에 도착한 교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기억하는 것이 원한이 아닌 존엄성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새벽빛이 닿기 시작하자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겠지만 여기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어요.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누구였는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캠퍼스를 걸어가는 동안 가을 낙엽이 주변에서 휘날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스카프와 재킷을 두르고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죠. 한국을 떠나기 전과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교실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방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정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수들과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 온 방문객들도 있었죠. 제 새 강좌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저항으로서의 기업 국가들이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얼굴들을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읽고 조약을 분석하고 갈등을 가르쳤죠. 하지만 저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 한지수가 독도 연구소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문서를 살펴보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역사적 관점에 대해 그들을 가르칠 생각으로 한국에 갔어요. 청중에게 말했어요. 대신 그들은 존엄성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죠. 다음 1시간 동안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마이너스 한국어 단어를 지키다 죽은 언어학자들, 역사 속 가족의 역할과 연결되는 아이들, 다가올 세대를 위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 외교관들. 수업 후 역사학과의 한 동료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처드, 당신 주장이 확실히 달라졌군요. 그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어요. 당신의 글들은 예전의 아시아 국가들이 역사적 불만에 너무 집중한다고 주장했었죠. 이제는 그들이 역사 보존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제가 틀렸어요.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증거를 감정으로, 문서화를 원한으로 오해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제 새 책 기억의 수호자들 한국의 역사를 위해 싸우는 방법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미 학술계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었죠. 몇몇 동료들은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제 변화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운 반응은 마침내 들어줘서 고맙다고 쓴 한국계 미국인 학자들로부터 왔어요.
다음 주에는 역사적 화해에 관한 UN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에요. 한국의 역사 문서와 방법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은 흥분되면서도 겸손한 일이에요. 가장 큰 놀라움은 지난달에 다나카라는 일본 역사학자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는 제 글을 읽고 제가 언급한 한국기록 보관소와의 연결을 요청했어요. 이제 그는 그 기록들을 사용해 점령기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수정하고 있어요. 당신의 작업이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가 썼어요. 이 문서들 덕분에 저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요. 문서별로, 마음별로. 하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녁에는 한국인 생존자들의 증언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돕는 소규모 대학원생 그룹과 만났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만났던 학생들에게 영감을 받아 우리만의 작은 번역센터를 설립했어요. 작은 기여지만 중요한 일이죠. 스펜서 교수님, 우리가 일하는 동안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펜을 내려놓고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의 차이를 배웠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제 학문적 경력에서 저는 이런 분쟁들을 흥미로운 사례 연구로 다뤘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역사가 단지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학생들은 다시 번역 작업으로 돌아가면서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서울의 김세진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다음 달 학회 참석차 뉴욕에 오는데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제 수업에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초대하며 미소 지으며 답장을 적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 앉아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한 이미지에서 멈췄어요. 마이너스 언어학회 박물관에 놓인 안내원이 한국어 단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정으로 빛나는 눈을 하고 있었죠. 그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국가였어요. 일기를 열고 적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 교수로 한국에 갔어요.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은 학생으로 돌아왔죠. 제 책상 위에는 한지수가 준 작은 선물 마이너스 전통 한국 디자인의 아름다운 책갈피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당신의 새 책을 위해 당신이 본 것을 다른 이들도 볼 수 있기를 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곧 봄이 오고 저는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회의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동료이자 친구로서죠. 한국 외교부가 역사적 문서와 방법에 대한 국제 외교관 훈련을 돕도록 저를 초대했어요. 영광이자 책임이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면서 몇 달 전 그 이메일 초대장으로 시작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탔는지, 얼마나 제 전문성에 확신이 있었는지, 얼마나 완전히 틀렸었는지.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영토 분쟁이나 역사적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겸손에 관한 것이었죠. 가르치기보다 듣는 것에 관한 것.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학기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말할 거예요. 저는 역사 교수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역사를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과거가 단지 공부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분노 대신 기록으로 싸워요. 격분 대신 증거로 거짓에 대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기억 보존 시스템 중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전화기에서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번역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수에게서 온 거였어요. 바다 건너에서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억의 수호자들은 이제 여기 뉴욕 제 교실에서도 있었고 학생들은 기억하는 것이 용기, 존엄성, 그리고 희망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답장을 보내면서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진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한 번에 하나의 문서, 하나의 번역, 하나의 이야기씩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열 것이에요.